국제관에서 시니어 아카데미 한국사 강의를 할 이월순입니다. 오늘은 조선 제5대 왕 문종 편입니다. 문종은 사실 세종이 그동안에 헌문 정치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반석 위에, 그 조선을 반석 위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이 정치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된 생활 속에서, 안정된 그 정치 기반 속에서 정치를 하게 되어서 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기에 보면 문종왕은 30년 세자 생활이라고 나와 있는데 8살에 세자로 책봉이 됐어요. 29살에 즉위를 했기 때문에 30년 세자 생활을 하면서 즉위를 하고 나서는 2년 3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동안에 세종을 도와서 굉장히 훌륭한 일을 많이 하신 형군이고, 정말 우리 역사서에 볼 때는 너무 짧은 치세 때문에 남아있는 자료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지만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얘기가 나오겠지만 이 문종은 37살에 재위를 했어요. 그게 좀 늦게 한 편이죠. 사실 다른 왕보다는 보통 19살이나 20살에 재위를 하는데, 그래도 세종이 조금 오래 사셨기 때문에 문종은 조금 늦게 재위를 한 편이었습니다. 문종은 어렸을 때부터 성품이 곱고 누구에게나 사랑을 받는 인물로 성장을 했어요. 왜냐하면 세종이 8살부터 책봉을 했을 때부터 집현전에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가르치고, 또 문종은 아버지의 명에 따라서 열심히 공부하고 학문을 닦아서 굉장히 똑똑하고 집현전에서도 학자들이 칭송이 자자할 정도로 열심히 한 똑똑한 세자로 자라났습니다. 그해 음력 5월 명나라로부터 책봉 고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정식 국왕으로 즉위를 했습니다. 1421년부터 1450년까지 29년간 왕세자로 지내는 동안에 문신과 무신을 골고루 등용을 하였으며, 이 세종시대에는 너무나 골고루 등용을 하였기 때문에 어떤 다툼도 없이 잘 지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세종의 멋진 아들로 정말 문종은 잘하고 또 학문을 배우고 했는데, 세자 시절부터 문학, 수학, 음악, 천문, 의문, 병법에 통달을 했고 정말 못하는 게 없을 정도로 박학다식했습니다. 글씨 또한 아주 상당한 명필로 유명을 했습니다. 사실 세종이 말년에 너무 아픈 데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8년 동안 문종이 대리청정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세종이 많은 업적이 있었지만 세종 혼자서 다 했다고 보기에는 정말 혼자서 하기는 어려운 업적이었어요. 그래서 문종이 같이 도와서 한글 창제라든가 아니면 층기를 만든다든가 또 뭐 여러 가지 이 기술적인 방법을 하는 거에 있어서 다 이 문종이 많이 도와서 같이 협력해서 그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8년간 대리청정을 했기 때문에 금방 왕위에 즉위를 했지만은 뭐 어색하거나 또 뭐 모자람이 없이 정말 잘 국사를 처리를 했습니다. 이미 대리청정을 8년간 했기 때문에 공백 기간이 없이 정사 처리에는 문제가 하나도 없었어요. 이 문종이 사실은 아버지가 훌륭하셨지만은 또 적장자였기 때문에 왕으로서는 조금도 손색이 없고 모자람이 없는, 모두가 찬사받을 수 있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종은 언론을 정말 소중히 생각했어요. 요즘도 뭐 언론에 대해 가지고 탄압을 한다 어쩐다 하지만은 그 옛날에 조선시대에는 언론이 또 얼마나 심하게 탄압을 받았겠어요. 신하들이 이렇게 간청을 하고 했을 때도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었어요. 모든 언론을 다 열어놓고 자유롭게 상소를 할 수 있게 하고
말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문정은 역품 이상까지 윤대라는 거는 마주 보면서 대화를 하는 거, 요즘 말할 것 같으면 독대라는 거거든요. 윤대를 허락하는 등 하급 관리들의 말도 빠짐없이 경청하며 열린 정책을 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언론을 하나하나 경청해가면서 거기에 대한 옳고 그른 걸 판단해서 좋은 거는 받아들이고 안 좋은 거는 그거는 이렇게 돼서 안 좋다. 신하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에 세종 때부터도 그랬지만 물론 고려 때부터도 계속 원나라 침략, 여진의 침략, 또 거란의 침략을 엄청 많이 받아왔어요. 그래서 결국 사군육진이라는 성을 쌓기도 하고 방어를 많이 해왔어요. 그런데도 세종 때도 사군육진을 설치해가지고 우리 이북 지방을 방어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지만 문종 때도 또 여진이 쳐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하들이 너무 귀찮아서 이거 방어하기 너무 귀찮아서 못 살 것 같다. 우리 그 폐하 우리 이거 그냥 여진이가 줘버리면 어떡해요. 이 지방 이 전체 땅을 그냥 여진에게 줘버리자고 신하들이 청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안 될 말이다 라고 문종은 딱 잘라서 그 신하들의 청을 거절을 합니다. 그 북쪽 국경지대를 모두 방어할 장성을 축조를 하려니까 신하들은 그 어려운 일을 하기 싫어서 그냥 막 줘버리자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역시 성을 짓지 말고 그 방어할 수 있는 성을 지어서 또 이렇게 축조를 하고 또 군사를 배치하고 이러자면 너무 많은 인력이 들고 또 경비가 드니까 그냥 줘버리자고 했던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그 야인에게 그 우리 땅을 준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신하들이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문종은 한 번에 딱 잘라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종은 절대로 줄 수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문종은 조금 나약하고 연약하고 인물이 잘생기고 이래서 그냥 로맨틱하기만 할 줄 알았는데 굉장히 강인함을 가지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군사 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전쟁 억지력을 형성해 예기치 못한 전쟁에 이제 갑자기 쳐들어오는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많이 강성을 하고 또 거기에 대비한 화살을 한 번에 쏠 수 있는 그 무기도 만들었습니다. 문종은 유연함과 강인함을 병행하는 정치를 실시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문종은 유연한 것 같았지만 자기 주장을 하는 강인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신하들에게 좌지우지하지 않고 자기의 주장은 똑바로 관철시킬 수 있는 자기 줏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종은 짧은 치세였지만 정말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 동국병감이라든가 고려사라든가 고려사전료라든가 등을 편찬하였어요. 물론 이것이 세종 때부터 내려오기도 했지만 완성을 하기는 이 문종 때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동국병감이나 고려사, 고려사전료가 어떤 것인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동국병감은 뭐냐면 조선 문종 때에 편찬한 이 민족과의 전쟁, 전란사를 기록한 역사서예요. 그동안에 전쟁이 많이 있었거든요. 원나라 때부터, 그 전에 당나라 때부터, 또 아니면 또 명나라라든가 또 거란족이라든가 아니면 여진족이라든가 북쪽 위쪽에서 항상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외구들도 항상 우리 조선이나 고려를 침략하기 때문에 그 전란을 전부 기록을 한 책이에요. 그래서 기록을 해서 어떻게 하면
그 전투에서 이길 수 있나 이 방법도 생각하고 또 그 전투에서 이렇게 했었으면 더 좋았을 걸 저렇게 했었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이 동국명감이라는 책을 편찬했습니다. 그리고 고려사라고 해가지고 고려의 역사를 이때 물론 고려에서 역성혁명을 해가지고 조선으로 왔지만 고려도 우리의 조상이고 우리의 역사이기 때문에 조선에서 고려를 무시하지 않고 또 조선에서도 고려에 대한 모든 역사서를 편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종서, 정인지 등이 세종의 교지를 받아서 만든 고려시대의 역사서예요. 고려의 역사를 저술했지만 세 가지로 나누게 되면 어떻게 했냐면 제후 사건을 저술해요. 제후면 임금들의 사건, 임금들이 어떤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저술했고 그 다음에 제도나 문물을 저술했어요. 제도나 그 당시에 어떤 제도를 펼쳐왔으며 세금은 어떻게 받았고 또 문물은 어디에서 교육을 했으며 또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기 좋게 나누어줬나 뭐 이런 거를 저술했으며 연표를 저술해요. 어느 연도에는 이렇게 했고 어느 연도에는 이렇게 했다는 그 역사서가 고려사였습니다. 그 고려사 이후에 편찬한 게 고려사전료예요. 고려사전료는 고려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완성한 책인데 조선 전기 김종서 등이 편찬한 고려시대의 역사서였습니다. 문종 때 완성한 고려의 편년사고에 아까 편년사를 얘기했지만 그 편년사는 연대수로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굉장히 주요적인 사건 이것을 따로따로 묶어서 저술한 책이 편년사라고 합니다. 고려사는 기전체인데 반해 고려사전료는 편년체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서의 감수를 거쳐서 그러니까 김종서가 이거를 편찬했지만 김종서가 오랫동안 고려사도 같이 편찬을 하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잘 되었나 못 되었나 하면서 김종서가 감수를 이렇게 검사를 해가지고 1452년에 완성을 한 고려사전료의 역사서입니다. 고려사보다는 고려사전료가 훨씬 많은 사건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문종은 사실 진법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정도전의 진법과 또 수양대군의 진법이 있지만 문종은 자기가 직접 진법을 편찬했을 만큼 국방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오랑캐들이 자꾸만 북쪽을 침략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 전투에서 이길 수 있을까. 그래서 오위진법을 펴냈어요. 오위진법이라는 건 뭐냐 하면 여기에 화면에서 보다시피 이 사각형으로 해가지고 어떤 기주와 보주는 진에 머물고 요즘으로 볼 것 같으면 보병과 포병 이런 상황에서 이제 누가 앞장서고 누가 중간에 뒤에 밀고 나가는가 이거를 연구를 해가지고 사각형으로 진법을 만들고 또 둥근형, 원형 진법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구부러진 형 일위 곡진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중간을 해가지고 에워싸는 이런 진법을 연구를 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직선형 해가지고 무조건 밀고 나가는 것. 그리고 뾰족하게 해가지고 기마대가 기전이 앞에 나가고 뒤에 따라가는 진법을 편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투를 하러 나갈 때 조직은 어떤 조직으로 해야 되며 인원은 몇 명이 필요하며 또 군법, 군에도 법이 있잖아요. 명령을 어기면 안 되니까 명령을 잘 하달할 수 있는 그 군법과 용병술, 그 용맹한 그 병사들이 앞장을 설 것인가 뒤에 설 것인가 많은 총체적 분야 진법을 연구를 해가지고 이 문종은 진법 연구를 해서 오위 진법을 편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문종은 팔방미인이라고 할 수 있죠. 학문도 잘하지, 진법도, 이 병법에 대한 것도 또 자기가 책을 펼 만큼 잘하지, 모든 걸 잘하는데 하느님이 다 오복을 주진 않나 봐요. 그 처복이 없는 게 정말 흠이었습니다. 그래서 태종 때부터 이 화차를 만들었었어요. 그런데 태종 때부터 만들었지만 그때는 조금 작게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큰 활약을 할 수 없었지만 이 세종을 거쳐서 문종 1451년 문종 1년에 문종이 즉위하자마자 이 화차를 새롭게 개발했어요. 그래서 혹시나 전쟁이 있을 때는 국방에 대비하고자 하였어요. 그러니까 북쪽에서 항상 오른캐들이 쳐들어오니까 이 화차를 많이 만들어서 이렇게 대비를 해놔놓으면 많은 인원을 들이지 않고 이 화차를 이용해서 오랑캐를 무찌를 여진족을 무찌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이 화차를 점점 더 이렇게 개발을 해서 더 좋은 성능으로 만들었어요. 이동이 쉽고 이거를 이 구르마처럼 이렇게 끌고 다닐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개의 총을 사용해 가지고 발사하도록 되었어요. 총을 한 사람이 하나씩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 화차는 몇 개를 여기에다 장치를 해놓으면 한 3, 4명이 이거를 쏘았을 때 상대방에게 그 꽂히는 위력이 상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인원은 적게 들이고 또 많은 병사들을 죽일 수 있는, 이를테면 적군 5,000명을 상대할 수 있는 그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화차를 발명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디에 지금도 있는데 어디에 있나 하면 행주산성에 기념 보관되어 있습니다. 자세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대표적으로 신기전 화차로 100발을 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한 사람이 한 발을 쏠 수 있다면 한 서너 명이 이 기계로 인해서 100발을 쏠 수 있는 로켓 무기를 만들었으니 얼마나 그 전쟁할 때 성과를 많이 거둘 수 있었겠어요. 세종은 이제 이렇게 문종은 모든 면에서 잘하고 있지만 세종은 세자명을 2명이나 쫓아낸 후 기존의 후궁으로 있던 한 명을 선택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니까 2명이나 쫓아내고 세자병이 없으니까 그 세종으로서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간택을 해서 세자병을 뽑아야 될까 그랬더니 2번 다 간택을 해가지고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냥 후궁 중에 한 명을 뽑기로 합니다. 사실 예쁜 여자로 나왔는데 이미지를 제가 떠왔기 때문에 현덕왕후인데 현덕왕후는 정말 아름답기도 했지만 마음씨가 정말 천상 여자인, 인자하고 그냥 온순하고 정말 남편을 잘 받들고 이런 여자로서는 모든 덕을 갖추고 있는 비였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나무가 아니었죠. 그랬는데 예쁜 세자빈 비로 있을 때 이제 이 선택을 하는데 사실 문종은 누구를 좋아했냐면 김홍씨를 마음에 두고 있었어요. 애를 못 낳았어요. 애를 안 낳았어요. 물론 문종이 굉장히 사랑하고 예뻐했지만 아기가 없었고 이 현덕왕후는 딸을 하나 둔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 후손을 위해서라도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아기를 낳을 수 있는 후궁을 간택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현덕왕후를 선택을 해서 왕후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덕왕후가 드디어 임신을 해서 아들을 보게 되었어요. 사실 현덕왕후는 아들을 낳고 죽기 때문에 그 문종이 즉위한 후에 왕비로 추전이 되었고요. 그 문종보다는 4살이나 아래였어요. 세종의 그 추천을 받아서 했지만 두 사람 사이는 나쁘지 않았다. 그 몸이 약한 현덕왕후가 단족을 낳은 지 하루 만에
상고로 인하여 세상을 떠납니다. 그가 난 아기가 단종입니다. 얼마나 그 애를 낳거나. 그리고 문종은 그렇게 세 번째 세자빈을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희빈 김씨는 압승수를 이용해서 또 배출을 시키고, 두 번째는 또 동성연애를 해서 떠나보내고, 세 번째는 아들을 낳다가 죽고. 그러니 문종의 마음은 정말 너무너무 애통했을 것입니다. 세종이 아기를 낳은 지 얼마 안 되는 갓난 아기를 자기의 넷째 비인 혜빈 양씨에게 어린 단종을 부탁을 합니다. 혜빈 양씨가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는 젊었기 때문에 세종이 살아 있었을 때였으니까 세손을 낳아놓고 현덕광후가 죽고 나니까 그 혜빈 양씨에게 그 세손 좀 키워달라고 데려다가 단종을 키우게 됩니다. 근데 사실 자료에는 뭐 병약했다고 나오는데, 어떤 자료는 보면 문종이 그렇게 병약하지는 않았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버지를 도와서 그 대리청정을 할 때도 굉장히 열심히 했고 그렇게 병약하지는 않았다고 하는데, 뒤에 문종이 죽음의 의문사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죽음의 의문사를 보게 되면 조금은 왜 그렇게 일찍 죽었을까 하는 해석을 좀 풀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늘 엄마가 없는 단종을 위해서 세종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집현전에 있는 학사들에게 늘 부탁을 했었어요. 혹시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문종이 왕위에 오르면 저 엄마 없는 단종을 너희들이 좀 잘 보살펴 달라고 생전에 황고인, 김종서, 성삼문, 박백년, 신숙주 등에게 단종을 지켜줄 것을 부탁했어요. 그리고 집현전 학사들 모두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중에는 수양대군의 편인 사람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 세종이 살아있었을 당시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죠. 저희가 단종을 지키겠습니다 이러면서 약속을 철석같이 했지만, 또 수양대군이 자기의 세력을 펼칠 때는 모든 사람들이 죽음은 다 싫어하잖아요. 수양대군 편에 서가지고 수양대군을 도운 학사들도 있었습니다. 1450년 할아버지 세종대왕이 죽고 아버지 문종이 왕으로 즉위하자 바로 단종이 왕세자로 책봉이 됩니다. 그런데 혜빈 양씨에게서 키우니까 물론 엄마처럼 키운다고 하지만 그 자라면서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어요. 혜빈 양씨가 물론 자기 자식처럼 키운다고 해도 자기 엄마와는 또 다르잖아요. 부모와 자식은 목숨을 내놓아도 사실 아까운 게 없지만 또 한 달이 걸쳐 손자, 세손은 또 다른 면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들의 존재를 염려하여 집현전 학사들에게 어린 손자를 부탁하는 말을 여러 번 세종은 했습니다. 물론 돌아가실 때까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집현전 학사들에게 그 문종도 잘 봐달라고 하고, 또 문종이 아직 어린 단종이 즉위를 하더라도 잘 봐달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는 다음 편에 단종편에 나오지만 성삼문 등 세종의 뜻을 받들었던 신하도 있었지만, 신숙주와 같은 일부 신하들처럼 수양대군의 측근이 된 신하들도 있었죠. 어떻게 마음이 한결같이 다 똑같겠어요. 그리고 우리 요새 말로 화장실 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고 하듯이 그 시절에
세종이 있었을 때와 또 세종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마음은 또 달랐을 것입니다. 세 번의 세자빈을 들여서 실패를 하고 난 문정은 더 이상 나는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 숙빈 홍씨를 좋아했지만 숙빈 홍씨라도 세자빈으로 들였으면 단종이 그렇게 흑연인이 없어서 삼촌에게 사살당하고 그렇게 왕위를 뺏기는 그런 일은 없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이 문종은 여자한테 너무너무 니 빠져가지고 정말 결혼을 나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 하고 선언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에서 유일하게 왕비가 없었던 왕이 됐습니다. 문종은 10번을 장가를 가도 왕은 새 색시를 맞이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종은 장가를 가지 않았어요. 사실 선조 같은 경우에는 60이 넘은 상황에서도 그 민목대비를 결혼해가지고 그 영창대군을 낳았잖아요. 그렇게 늦게까지도 애를 낳는데 문종은 굉장히 젊었는데도 더 이상 나는 왕비를 맞이하지는 않겠다. 그냥 후궁들만 있었어요. 근데 후궁들의 파워하고 왕후의 파워는 천지차별이죠. 그래서 왕비가 없었던 왕으로 유일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궁의 어린 아들 단종을 보호해야 될 어른이 없었다는 것은 정말 불행한 의미를 가져야 해요. 그리고 생각보다는 몸도 건강하고 아주 튼튼한 상태였다고 전해져요. 물론 역사는 승자에 의해서 쓰여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편리한 대로 또 자기에게 이롭게 쓰여지는 게 역사서예요. 그렇다고 아주 거짓말은 아니지만 보통 보면 사초를 기록할 때 모든 사초를 기록하면서 대부분 나 좀 잘 써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찍 죽으니까 문종이 명약하고 그래서 일찍 죽었을 것이다 라고 썼는지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어떤 자료에는 그렇게 약한 편은 아니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충격적인 불행으로 다가옵니다. 일찍 죽었기 때문에. 단종에 든든한 후견인이 없었다는 것은 왕권을 도전받을 수 있는 누가 또 왕위를 찬탈할 수 있다는 이런 위험의 빌미가 있기 때문에 세종이 그렇게 집현전 학사들에게 신신당부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결국 문종이 왜 그렇게 몸이 병약해졌나 하면 세종과 어머니 이 3년상을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치른 3년상을 계속 치렀어요. 어머니를 먼저 죽고 나니까 그 다음에 세종이 죽고 이러니까 연속적으로 옛날에는 3년상을 하면 고기도 못 먹고 또 아침 저녁으로 문안을 드려야 되고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그 상주로서의 도리가 있었죠. 그 상주로서의 도리를 하기에는 굉장히 엄격한 행동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던 탓에 몸이 아팠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이 그래서 급속도로 악화되어 가지고 세종의 고명대시였던 김종서가 대신 섭정을 잠시 하려다가 결국 즉위한 지 2년 3개월 만에 1452년 음력 5월에 29세의 나이로 3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정말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보통 지금 역사학자들이 말하는 게 어떤 얘기를 하나 하면 문종이 10년만 더 살았다면 단종이 그렇게 숙부에게 왕위를 빼앗기지는 않았을 것이다. 문종이 단종에 조금 성장할 때 그 13살에 이제 왕위에 올랐었는데 성장할 때쯤 돼서 성장했을 때 아버지 문종이 돌아가셨다면 그렇게 왕위를 찬탈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